바로 이 가방입니다. 실물 아니겠지. 그냥 뭐 재현한 거겠지. 네, 재현입니다. 근데 장갑을 왜 껴? 장갑 재현하는 거지. 네, 지금 재현해야 되니까. 네. 그때 사실 실종 당시 버스에 두고 내린 가방입니다. 야,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일단 라디오. 라디오. 여행을 가는데 라디오로 가서. 아, 저 이거 카메라. 옷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여권. 이게 여권이네. 진짜 관용 여권이라고. 색깔이 다르네. 동유럽도 아니고 북유럽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실종이 된다. 희대의 미스테리한 사건이고 앞서서 우리 종민 씨가 잘 단서들을 꺼내줬듯이 실마리는 이 마지막 현장에 남은 단서에서부터 추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증거 물품 중에서 자 저는 여권에 제일 먼저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권 이분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수도여고의 지리 교사 선생님이셨습니다. 휴가를 맞아서 노르웨이로 이동을 했다라는 게 여권에는 동선이 찍혀 있죠. 노르웨이 도장. 그러겠지. 1979년 4월 16일 밤 9시 50분 그것도 오슬로의 한 시내버스 안에 이 가방을 남긴 채 호련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일단 단서만 두고 추측을 해보자면은 실수로 버스에 이 가방을 두고 내렸거나 가방을 두고 내릴 정도로 다급한 일이 생겼거나 그렇죠. 혹은 고상문 씨를 노리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납치를 당했거나 그렇지. 79년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대한민국 교사 고상문의 실종 사건 이렇다 할 단서가 없어가지고요. 일단 수사가 미궁에 빠지는데 그가 실종 2달 만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어디서 모습을 드러냈냐? 실종된 지 76일째. 1979년 6월 30일 증발했던 고상문 씨가 TV에 등장합니다. TV요? 예? 어떤 방송이었냐? K본부, M본부, 채널 A가 아니라 북한 텔레비전이었습니다. 북한 텔레비전이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내 아빠, 우리 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조선중앙TV에 등장을 해가지고 더욱더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데 무슨 발언을 했냐면 내가 고상문이 직접 북한 대사관을 통해서 자진 입국을 했다 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겁니다. 와, 아니,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가르치다가 이 한국에서의 자유로운 이 삶을 포기하고 북한으로 갔다가 대체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어찌됐든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이야기한 대로 정말 월북을 선택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건지 당시 고상문 씨의 모습을 함께 쭉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고상문 씨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앞서서 고상문 교사가 실종되고 남긴 마지막 단서 그 가방에서도 제가 여권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권의 색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자주색 붉은 여권이었어요. 이 관용 여권에 바로 고상문 선생님의 화려한 스펙이 담겨 있는데 일단은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했어요. 무항여고를 거쳐서 수도여고에서도 지리교사로 근무했는데 교편 생활과 대학원 연구 생활을 병행을 합니다. 대단한 게 지리 연구에 대한 논문을 작성했고 이 논문으로 서울시 교육감상까지 수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왜 여권 색깔이 자주색인지가 나오는데 정부가 주관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자그마치 수석으로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1년 과정으로 네덜란드 국제훈련센터 지질연구소로 소위 국비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이 아니네. 그렇죠. 연수죠. 네덜란드에서 연수를 하는 중에 일주일 휴가를 받아요. 그래서 일주일 휴가를 어떻게 쓸까 고민하던 끝에 연구소 동료들과 함께 여행을 가자 라고 계획하고 그 여행지가 바로 실종됐던 노르웨이였던 거죠. 동료들도 있었는데? 그 유학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막 가잖아요. 네. 자기가 돈을 내서 갈 수 있는 유학을 갈 수 있게끔 살게 된 게 90년대 초반. 그 전에는 유학을 가려면은 그러니까 집이 정말 부자거나 아니면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시험을 봐서 국비 장학생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이분이 이제 그 후자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자비 유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번도 국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꿈에서라도. 놀랍지 않은데요. 정도 상상이 되지 않나? 우리 성킨 교수님은 4년간 장학금 면제였어요.
장학금 면제. 그 정도로 뭐 장학금 전액 면제. 전액 면제. 장학금 면제 좀 합시다. 자, 다음 얘기. 국비 유학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비 유학 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생긴 게 1977년도예요. 그러니까 12명이 이제 시범 케이스로 갔는데 네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유학생에 관련된 법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유학생에 관련된 법령이 만들어진 게 1979년도거든요. 바로 고상문 씨가 국비 유학을 떠났던 그 해예요. 첫 케이스. 그러니까 거의 국비 유학생으로서 처음으로 나라를 떠난 첫 번째 케이스라고 봐야 되죠. 첫해. 북한은 50년대부터 유학 보냈죠. 계속 유학을 뭐 러시아에 보내고 동독권 나라들에 독일에 보내고 막 보냈습니다. 그랬으니까. 유학도 이제 북한이 보내고 그 당시에 제가 특징을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최은희 신상옥 선생님이 납치됐을 때가 78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해외에 있는 엘리트 인재를 납치하는 경우가 꽤 있었고 네. 특히 이분이 일명 가방끈이 긴 분이잖아요. 서울대를 나오시고 했기 때문에 혹시나 북한에 데려가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런 추론은 가능하지 않을까. 워낙 북한이 땅도 척박하고 기후가 황량하잖아요. 이게 김장 문제 알고 뽑아보면 이게 알타리무 같을 정도로 안 좋으니까 이 착황에 대한 여건을 고려해서 좀 농업이나 또 지질학이나 이런 쪽에 전문가가 필요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의 중심부. 여행 일정을 마친 고상문은 숙소로 돌아가는 시내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밤 9시 50분경 목적지에 도착한 고상문.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행 가방을 버스 안에 두고 내린 것. 엎친 데 덮친 격 가방 안에 들어있던 여권까지 잃어버린 상황. 그러나 야속하게도 버스는 이미 떠나버리고 고민하던 고상문의 선택, 바로 택시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버스를 뒤따라 가려던 걸까요? 그가 택시기사에게 말한 목적지는 이곳이었습니다. 여권 분실 신고가 급선무라고 생각한 고상문. 버스를 쫓는 대신 대사관 앞에 도착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하지만 마음이 너무 급했던 걸까요? 그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그의 운명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고상문이 들어간 대사관. 그 건물 위에는 태극기가 아닌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었던 것. 그가 찾아간 곳은 한국 대사관이 아니라 북한 대사관이었습니다. 고상문을 현장에서 억류한 뒤 강제로 북한으로 보냈을 거라는 우리 외교부의 추측.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택시기사가 왜 북한 대사관 앞에 내려줬을까요? 일단은 이게 다 지금 추측이잖아요.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고상문 씨가 택시기사에게 Korean Embassy라고 얘기했는데 그 코리아 앞에 South하고 North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곧장 북한 대사관 앞으로 가지 않았을까. 저희가 베트남 가족이. 이제 하노이에 도착했는데 이제 브로커가 저희를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하노이에 딱 내려주면서 무조건 대한민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빠가 저랑 저희 언니 손을 잡고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아빠가 갑자기 눈빛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나가 이러는 거예요. 왜 아빠가 이러지 하면서 그냥 아빠 말 듣고 나오면서 봤는데 건물 위에 인공기가 휘날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때 정신을 차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기에 초상기장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헷갈릴 수 있는 게 한국 대사관이랑 북한 대사관이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는 거예요. 어휴, 야, 이거 군복 버려, 언니. 저거 김일 저거 찾 어디 군복 봐봐. 누나 어머 이거 북한 대사관 아니야 이거? 맞네. 저거, 어머, 공화국기 걸려져 있네, 언니. 좀 많네.
운하 씨네처럼 탈북민들이 꽤 저런 사례들이 많아요. 택시기사인데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죠. 그냥 바디랭귀지로 코리아 쭉쭉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아는 그냥 대사가 그냥 저기 코리아니까 거기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제가 아는 분도 거기 또 갔는데 시그나 좋다라고 태극기까지 들고 갔는데 태극기 들고 왔어요? 태극기 들고? 태극기를 들고 네, 태극기를 들고 딱 봤는데 인공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막 소스라쳐가지고 막 놀래지 막 나와야지. 무조건 도망가야지. 그런 사례들 꽤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반대였어요. 북한 사람으로서 그 베이징에 북한 식당 실습을 하러 평양간이라는 곳에 나갔는데 택시기사분한테 커리안 엠바사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 세워준 거예요. 그때 북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때 저희는 북한에서 교육받기를 해외 나가면 남조선에서 너희를 납치해 간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납치된다 하면서 우리 어려 반대로 도망을 쳤었어요. 납치된다고? 그때 들어갔으면 편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때 들어갔어야 돼. 제가 1988년도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여행 자유화 이전이에요. 그래서 반공연수원이라는 데 가가지고 반공연수를 받고 반공연수증을 가지고 광화문에 있는 정부 종합청사 여권과에 가야지 여권이 나오던 시절이었거든요. 똑같아요. 북한도 외교부에 가서 맞아. 해외 나가기 전에 4주 정도 교육을 받고요. 사주나 납치에 어떻게 대응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저희도 국회 공작원 접근 시 대처 방법 이렇게 이제 그 교육을 받았는데 기억나는 게 북한 말을 쓰는 사람이 접근하면은 일단 대화를 섞지 말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중국과도 미소교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중공이었었죠. 그러니까 중공 유학생들과도 이야기를 섞지 말고 특히 노르웨이 같이 남북한 동시 수교국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이제 영사 업무를 보기 위해 가지고 대사관 또는 이제 영사관에 갈 때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하지도 말라고 해요. 그럼 헷갈린다고. 아예 그냥 사우스 코리아라고 얘기하고 들어가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인공기가 달려 있는지 태극기가 달려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저희가 이후에 기자들끼리 취재를 했을 때 굉장히 이 부분에 격론이 있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네. 왜냐하면 노르웨이에서 한국 여권이 없는 상태에서 노르웨이에서 나갈 때는 도장이 찍히지 않았잖아요. 그런 여권이 없으니까요. 그럼 위조해서 그 여권을 들고 이 사람을 데리고 북한으로 데려간다는 것이냐?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미국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김은혜 기자님이었던 기자님은. 아니면 김은혜 기자님이었던 기자님이요? 오늘은 아니 의원님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 당시 기자로 느껴져요. 오늘은 말투도 약간 정치인 김은혜 의원하고 달라요. 그럼 편하게 아예 국회 배지 떼고 하시죠. 계급장. 멋있다. 자, 이러고 나면은 이 사람하고 우리 한번 대화를 하게 해달라. 우리 정부에서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중앙TV에 이 고상문 씨가 등장을 한 이후에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한테 고상문 씨랑 직접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북한 당국이 당연히 거절을 하죠. 늘 그래 왔던 대로 우리가 끌고 오거나 뭐 납치하거나 이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북한에 들어온 자진 입국자다. 북한으로 들어올 때는 가방을 분실했고 여권 분실 확인 증명서를 가지고 북한 대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들과 논의할 게 없다라고 딱 잘라버립니다. 당시 노르웨이 경찰 당국도 수사를 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2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고상문 씨가 노르웨이를 여행할 때 한 호텔에 묵었는데 호텔에 숙박계를 쓰잖아요. 근데 그때 숙박계에 적혀있는 내용이 뭔가 이상해요. 숙박계에 출생지가 평양. 그리고 국적은 노스코리아. 북한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국가수에서 필적 감정. 그렇지. 숙박계 그거 못 믿겠다. 서명 가져와라 해서 친필 대조 필적 감정을 했는데 친필이라고 판명됐습니다. 그래요? 친필이라고 판명됐습니다. 희한하다. 뭐야 이거? 아니 그러면 가방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게 우연의 실수가 아니라 그때부터 이미 북한에 그 협박을 받고 있었던 거다니까요. 굉장히 예리한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가 당시에 추정한 것이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이었고 거기에서 해명되지 않는 게 바로 이 숙박계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 이전부터 미행을 하거나 위협을 했다면 앞서서 우리가 아까 가방 봤잖아요. 그 가방을 단순히 분실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일부러 그 버스에 남긴 가방에서 종민 씨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엽서네. 엽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의 아내에게 스웨덴에서 쓰는 엽서입니다. 가족들은 잘 지내는지 궁금하오. 오늘은 스웨덴의 한인무역회사 사장과 점심을 같이 했소. 내일은 노르웨이로 갑니다. 여행을 좀 더 할 예정입니다.
1979년 4월 15일. 하루 전날? 4월 15일이요. 자, 이 엽서 내용이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상한 거 느끼셨습니까? 저는 느꼈어요. 어떤 겁니까? 이 무역 사장님 누구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정보당국하고 스웨덴 한국 대사관이 탐문 수사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분명히 4월 15일 집중되기 하루 전날 스웨덴에서 쓴 엽서라고 하면서 한인 무역회사 사장과 점심을 같이 했다라고 고상문 선생님이 썼잖아요. 그래서 스웨덴의 한인 무역회사 사장님들을 우리 당국이 다 만납니다. 다 탐문 조사를 했는데 고상문 씨를 만났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아니에요. 어머, 이때부터.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말이 많았고 지금에도 의문스러웠던 게 고상문 선생님이 같이 점심 먹었다는 그 한인 무역회사 사장이 어쩌면 북한의 요원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대부분 납북될 때 이런 방식을 취하잖아요. 이와 유사한 수법이 신상욱 감독님, 그러니까. 최은희 배우가 납북될 때 특히 최은희 씨가 납북될 때 그 지역에 있는 영화 한인 관계자들이랑 저녁을 맞아 그랬잖아. 그 전에 나는 여기 동포다, 영화 관계자다라고 만난 접근한 북한 요원에게 의해서 납북이 되거든요. 이상이시죠. 굉장히 유사한 케이스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수사 주체가 영토상 봤을 때는 노르웨이에서 수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노르웨이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이 고상문 씨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수일 내 그래가지고 수사를 중단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수사는 너무 많은 음모론만 남기기 딱 그러니까, 좋은 그런 종류의 수사에 봐봐요. 지금 사람이 실종이 됐는데 숲밖에를 2개월 만에 찾아서 이걸 조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다. 2개월 만에 써 있는 거는 만약에 이런 의문점들을 종합해 본다면 어쩌면 고상문 선생님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스웨덴 한인 무역회사를 만났다라는 엽서까지 가방에 넣고서 그 가방을 어쩌면 일부러 버스에 넣어둔 건 아닐까.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유추를 해봐요. 엽서까지 다. 참 묘한 게 아까 분명히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때 지금 나는 스웨덴에 있는데 나는 어떤 무역회사 사장을 만난다. 그럼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듣고 이때부터 이 사람은 나는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걸 흔적으로 남겨놓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걸 좀 올인해가지고 뭔가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기에는 시점이 되게 애매하네요. 그때가 4월에 실종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분이 갑자기 2달 후에 6월에 북한 TV에 나타난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이게 월북이야 아니면은 정말 납북이야. 뭐 헷갈리는 판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납북됐다는 정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사실은 이게 분단의 희생양이죠. 한편으로는 뭐 납북이다라고 하면서 가족들을 향해서는 월북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우리 정부 스스로 가고 있던 판이에요. 그러던 사이에 또 10월에 그러니까 11.6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그때구나. 제주도를 제공한 전국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니까 그때가 딱 터지면서 모든 이슈가 글로 빨려 들어가면서 사실은 저도 이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저도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와. 자, 이제 이게 79년도의 일이고요. 네. 그로부터 3년 후 대한민국 외교부는 북한의 거부 조치로 고상문 귀국 전망 없음을 공식화하면서 아예 사건의 조사 자체를 종결시킵니다. 대한민국에서 총망받는 지리학계 교사고요. 그리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로맨티스트. 그리고 얼마든지 더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유학까지 보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15년 후 북한에서 다시 고상문 씨의 소식이 들려. 반전이다. 그때가 이제 94년 7월 30일이에요. 토요일이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사회부에 있었는데 유엔 이제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라고 하는 곳에서 북한에 관한 자료를 발표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정치범 수용소의 수용자 명단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상문고라는 이름이 있는데 저희 부장님이 이게 혹시 그 고상문 씨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저희가 한번 자료를 찾아봐라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셨죠. 그래서 이 고상문 씨를 우리 부장님이 왜 이렇게 기억을 잘했냐면 70년대에 그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한 산악인 이름이 고상돈 씨가 있었어요. 최초 에베레스트 정상. 맞아요. 그래서 저희 옛날에 기억하시면 전화번호부 그 노란 책 두터운 거 있죠?
그다음부터 고상문 씨의 부인과 세대주로 추정될 만한 분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전화번호로 찾았구나. 계속 아니, 정명인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게? 그때는 이제 구글이 없었죠. 애니멀로 계속니까. 그래서 저희 사회부 경찰 기자가 한 서너 명이 고상문 씨 이름 또는 고상문 씨 부인 되시는 분, 또 고상문 씨의 부인의 어머니 되시는 분까지 세상에. 다 이름을 찾았는데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전화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혹시나 79년에 실종됐던 분의 가족 주소가 맞는지 했을 때 남가자동의 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서대문구 남가자동. 만약에 그쪽에 대답을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안 하면 직접 갑니다. 그래서 그 집을 문을 두드렸는데 저를 맞이하신 분이 저는 그냥 중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중학생이 아니고 고상문 씨 부인 조복희 씨였던 거죠. 그러니까 워낙 월북자 가족이래라는 그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주위의 시선도 냉랭했고 또 부모님도 알아놓으시고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고 그때는 동토의 왕국이라 불렸던 때였잖아요. 북한도. 그러면 그곳에 협력한 자라고 하는 본래가 이분들에게는 가족들에게는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마르시고 힘드신 상태였어요. 얼마나 억울해. 고 씨의 가족들은 어제 소식에 접하고 3번 크게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고 씨를 그리며 지낸 세월이 한스러워 울었고 월북이라는 누명 때문에 당한 피해가 서러워서 울었고 앞으로 고 씨를 다시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오신. 고 씨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가족들은 엄청난 충격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인 조복희 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수사기관에 불려나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너무 마르셨다. 일생을 어떻게 버티셨는지 모르겠어요. 대담하죠. 어떻게 몇 년을 갔다. 뭐 똑같은 말을 매일 했어요. 조 씨의 친구들은 하나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친구들이 나를 좀 이렇게 상대 안 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좀 이렇게 침묵해 가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걸 무시하고. 백방으로 탄원서는 냈지만 결국 가족 앞에 날라온 답장은 송환 노력 포기. 국가에서 어떻게 해주려니 했는데 너무 야박하게 끊은 것 같아서 그게 좀 섭섭했어요. 처음에는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조 씨는 기약도 할 수 없는 만남을 기다리며 딸 현미 양을 혼자 어렵게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낳아서 잘 키우자 그 생각밖에 없었죠.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가 나라도 잘 키우자 하는 그 생각밖에 없었죠. 고 씨의 노부모는 행여 아들이 돌아올까 이사도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얼른 돌아오고 나서 엄마 아버지 보고 보고 싶고 보고 죽어요. 아이고. 그 아이야 눈을 안고 죽었어요. 의원이. 아이고. 지금 너무 답답하다. 얼마나 지금. 근데 뉴스 보니까 감정이 되게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답답하면서도 지금까지 억울했던 거에 한 100이면은 그중에 그래도 한 10 정도는 저 순간 좀 풀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남편분을 찾았다고 하니까 그 눈빛에 생기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립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탈진했고 좌절했고 지치셨고 15년이잖아요. 15년이잖아요. 15년이죠. 왜냐면 그로 인해서 당했던 그 고초가 다시 반복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5년 만에 주목을 받게 된 고상문 납북 사건 이후에 사회적 분위기도 고상문 송환 운동으로 바뀌어서 진행되게 됐습니다. 네, 정말 뉴스가 나간 다음에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접시자사를 포함해서 들불이 번지듯이 많은 분들이 송환운동에 참가해 주셨고요. 김영삼 대통령만 하더라도 이제 당시에 고상문 씨를 포함해서 납북된 분들 송환에 총력을 다하라고 전 내각에 지시를 내릴 정도였으니까요.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 고상문 씨 등 일부 인사가 강제로 납북돼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돼 있다는 국제사면위원회의 발표에 충격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외무부와 통일원 등 관계부처는 북한 그리고 우방들과의 교섭 채널을 총동원해서 이들이 빠른 시일 안에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6.25 이후 현재까지 납북자 수는 고상문 씨를 포함해 모두 44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고 씨의 경우처럼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 작업도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때가 몇 년도? 94년도요? 94년도. 근데 이게 몇 월이에요? 기억나세요? 여름이죠.
그러니까 7월 30일에 저희가 뉴스를 처음 보도했으니까 8월이었다고 봐야죠. 아니 그러면 김일성 사망이 7월 8일입니다. 7월 8일이었고 그 이후에 어수선한 상황에서 또 이 사건이 어떻게 나갔어요. 근데 이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안 나갔으면 그러니까요, 가족들하고 이분들 어떻게 그냥 너무 억울하게 그냥 이건 제 기자 후배 입장에서 제가 좀 대변해 드릴게요. 본인 일이라 쑥스러워서 말을 못 하실 수 있어서 김은혜 당시 기자 선배가 했던 이 보도는 정말로 대단했던 보도였어요. 한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까지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을 과연 우리 기자들이, 우리 언론이 어떤 역할을 그 시대적으로 수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보여줬고 결과적으로 이 국가라는 것도 정부라는 것도 시민사회의 힘으로 국민의 어떤 니즈가 있어야 송환이든 아니면 뭐 북한에게 따지든 멱살을 잡든 요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에너지원, 원동력을 당시 김은혜 기자의 이 보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송환운동이 커지자 북한에서는 눈에 가시처럼 이거는 정말 싫은 거예요. 그때 북한에서 의외의 입장문을 하나 냅니다. 진짜? 갑자기? 남조선은 평양 주변 승어리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느니 거기에 고상문이 수감되어 있다느니 하는 것과 같은 허위 모략 자료를 꾸며냈다. 고상문은 남조선에서 더 이상 살려야 살 수 없어 해외에 나간 기회를 이용하여 공화국의 품을 찾아온 사람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모든 인권단체와 기구들이 세계 최악의 상태에 있는 남조선 인권 문제에 신중한 주먹을 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잘 읽으시다. 근데 저는 읽으면서도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게 94년도 8월이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김일성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상태고 96년도부터 심각한 식량난을 겪었지만 93년도부터 이미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지주제, 개주제 돼가지고. 구두제 남한의 인권을 타령하는 게 너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요. 평양 승어리라는 것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어요. 평양이요? 네. 근데 승어리는 평양의 외곽에 있는 것이고 산골 같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북한 내에 있는 수용소들 중에서 제일 범은도 심하고 여기는 정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올 수는 없는 나올 수는 거. 없다. 그리고 김부자의 사면이 있지 않고서는 살아서 나오기 힘든 것이죠. 그 신상훈 감독님이 여기서 4년, 5년을 사셨어요. 여기에요? 사셨어요. 여기에요? 본인 입으로는 거기 이제 보이부 6호 수용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다. 그 2006년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여기서 너무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거기서 얻은 그 간병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고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상욱 감독님의 말에 따르면 회고록도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 기자회견, 조선중앙TV에서 했던 기자회견은 봤대요. 남한에서 한 명이 뭐 지리교사가 했는데 이 지금 그 승월이 6호 수용소에 있을 때 옆방이 누가 있었냐면 그 당시 중앙정보부에 간첩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수용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쪽 간첩인 거지. 우리나라에서 보낸 간첩이라고 본인이 얘기한 거, 본인이.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옆방에 있었던 그 죄수죠. 중정 그 간첩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고상문 씨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와 있다고. 근데 그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대. 고상문이라고. 근데 신 감독이 멈칫한 게 뭐냐면, 옆에 이제 중정 간첩이라고 온 사람이잖아요, 옆방에. 근데 내가 분명히 조선중앙TV로 봤던 고상문의 모습과 이 중정 간첩이 묘사했던 고상문의 모습이 달랐대요, 이게요. 어머. 왜요? 그 어떻게 느꼈냐면 순간 아차, 나를 감시하려고 옆에 붙여놨던 또 다른 스파이의 또 스파이구나. 그때부터 말 조심하기 시작했다고. 가짜? 가짜 간첩. 신감독 그 감시하라고. 역으로 이 사람이 제대로 혁명화 저게 사상 개조가 됐는지를 그걸 알려고 슬쩍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똑똑하네. 가족들이 봤을 때 굉장히 기가 막혔을 것 같은데요. 저런 좌담회, 북한에서는 토크쇼를 좌담회라고 부르는데요. 남조선에서 자진 입국해온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앉혀놓고 한국에서 삶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공화국의 품에 안긴 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10년이 지나도 뭐 15년이 지나도 레퍼토리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한국에서 삶이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내 발로 찾아왔다. 여기서 나 너무 행복하다. 이 세 가지는 어딜 가나 빠지지 않는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고상문 씨 인터뷰를 보고 월북이었다고 해도 저
저건 거짓말인 게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월북을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늘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아버지의 고향은 인천 율목동이다. 봄이면 벚꽃이 날리는 곳이고 바다 냄새가 그윽하게 나는 곳이다. 곧 통일이 되니까 통일이 되면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고향에 가보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끝내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북한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정말 그때 당시 사회주의가 좋아서 월북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북한이 좋아서 월북하신 분도 시간이 지나니까 북한 그 사장의 한멸을 느끼고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인데 저분은 15년 동안 북한에서 살면서 느낀 게 없으실까요? 저거는 정말 거짓말이신 것 같아요. 비슷한 사례도 있는데요. 그 20년 동안 그 대북 지원 사업을 했던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2015년 8월 1일 날에 북한에 들어갔다가 잠정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고상무 씨처럼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납북 6개월 후네요.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엄중한 범죄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하고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것입니다. 제가 이 공화국의 정말 이러저러한 그런 지원의 명목으로 이 공화국의 각처를 돌아다닌 것도 결국은 미국과 남조선의 반공화국 이 압살 정책에 편승해서 공화국에 대한 온갖 거짓과 허위와 모략으로 얼룩진 그런 궤변들을 죄쳐대면서 정말 같은 동족끼리 이간질시키는 그런 일에 적극 추동질한 이런 놈이 무슨 진정한 교직자고 정말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괴롭겠죠.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나. 이분이 사실 1990년대부터 사실 대북 지원 사업을 해오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북중 국경지대에서 교직자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거기에 북한 이탈 주민들 오면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 일을 하시다가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내가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냐라는 걸 따지면서 북한과 접촉을 했고 북한이 처음에는 그냥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들어와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잡혀가지고 저런 어떤 옥고를 치르셨죠. 고상문 납북 사건 이것이 2004년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행적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그의 생사를 확인한 또 다른 휴민트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 최성용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께서 찾게 된 고상문 씨에 관련된 이야기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2004년에 평양에서 작성한 북한에서 작성한 평양 시민 200만 명부 그 파일을 제가 구했습니다. 명부요? 예. 평양 시민 명부. 예. 찾은 것이 200만 명 중에 21명의 우리 납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중에 고상문 씨가 있습니까? 예, 이 중에 고상문 선생님이 여기 고상문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48년 12월 13일생 그리고 서울 중구 을지로생 그 다음에 거주지가 용성구요 평양 그 다음에 직업이 농업과학연구원 도서관 사무원 도서관 사서네. 그 다음에 1995년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년 후에 94년에 그때 너희들 이거 뭐 수용소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바로 인지를 넣고 95. 야, 진짜 못된 놈들이다. 여기 200만 명의 제일 중요한 것은 혈액형도 있습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진본입니다. 대표님은 평양 시민들 신상 자료 이제 좀 보여주신 거 그리고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인정도 받았다라는 이제 부연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뭐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은 입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뭐 북한이 저한테 줄 리는 없고 예. 그 구하는 과정은 제가 좀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아 진짜.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드러나서도 안 될 정보고 지켜줘야겠지만 궁금해. 혹시 밝힐 수 있는 점만 있다면 부합되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 내부에서, 그러니까 북한 땅에서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입수하신 건 맞죠? 그건 당연히 현지 휴민트를 통해서 이걸 입수했다는 얘기는 엄청난 얘기거든요. 혹시 대표님이 입수하신 루트와 우리 국가정보원이 확보했다는 루트가 비슷한 루트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확보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건가요? 이건 하여튼 뭐 가지고 온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동일한 사람인 거죠. 동일합니다. 가지고 온 한 사람. 이 대한민국에 있을 때 서울대 나오시고 이 군비 유학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지리학계 그 엘리트이셨는데 농업과학연구원이라는데 그게 어떤 곳이에요? 농업과학연구원은 한국의 농업기술센터와 비슷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그 토질에 관련된 지리학 연구를 하거나 새로운 품종에 대한 그런 종자 개량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하는 곳인데 북한이 당시 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남한의 이런 그 지리학 엘리트들을 이렇게 대거 이렇게 납치한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답이 나오는 자, 이게 사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데 서울대를 나오고 교사를 지냈다고 해서 사실은 막 북한에도 사실 그에 맞먹는 인재들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상문 씨가 북한의 지질학 연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데려갔다라는 보는 시각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 무리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바로 농업과학연구원에서 어떤 연구사라든가 혹은 이런 책임적인 위치가 아니라 도서관에서 사설을 하신다라는 것만 봤을 때는 그냥 어떤 상징적인 자리 정도 하나 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북한은 납치라는 걸 할 때 그냥 있다가 야 지금 누구 왔대 이러화가 아닌 것 같아요. 모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로버트 보잉턴 교수라고 뉴욕대 언론학과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쓴 Invitation Only Zone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초대만 하는 국가라는 책인데 Invitation Only Zone이에요. 제목 잘 정했다. 잘 졌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북한이란 나라는 그 70년대 그러니까 특히 70년대와 이제 80년대 초까지 국가가 국가 차원에서 납치를 해왔다라고 폭로하는 책이 인비테이션 온리 존에 있는데 왜 그러냐면 국가가 납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납치했지? 그러면 아니다. 우린 초대했다고. 자발적으로 걸어온 사람들이다. 초대했으니까. 그 뭐냐면 인력이 필요하면은 북한은 무조건 납치를 해왔다. 국가 차원에서. 신성욱 최은희 씨도 그렇고 뭐 그 당시 뭐 다행히 납치는 안 됐지만 뭐 윤정희 씨, 백건우 씨도 그렇고 뭐 또 뭐 고상문 씨도 그렇고 분명히 이제 고정 간첩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뭐 그 당시 뭐 이 79년도에 국비 유학을 갔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지리학을 정말 잘 아는 그런 그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뭐 관용 여권을 들고 지금 그 네덜란드 갔다가 노르웨이 우리 그 북한 우리 자국 공사관이 있는 노르웨이 오슬로를 갈 건데 이런 정보를 줘가지고 그러면 필요할 경우에 납치를 하라. 물론 제 생각이지만 이 국가 차원에서 납치를 한 것 같아요. 그 책 내용이 맞다고 하면은. 사실 뭐 당시 이 7, 80년대는 북한도 못 살던 때는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네, 근데 왜 그렇게 납치라는 이 어떻게 보면 과격한 방법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납치냐, 자진 월북이냐 가지고 의견이 분분했던 거거든요. 아까도 보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그냥 버스에다 가방 놓고 나가지고 실수로 여권을 잃어버려서 대사관을 찾아갔는데 그게 하필 북한이야. 북한 사람들에서는 그냥 호박이 덩굴째 굴러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넘겼다. 이게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인데 또 호텔에다가 그렇게 쓰고. 그렇지. 자기 자필로 뭐 평양이다 쓴 것도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당시만 해도 이미 이제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북한이 상당히 뭐 물론 이제 체제 경쟁 분리가 이기기 시작할 때인데 상당히 국력, 외교력은 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60년대 말에 그 동베를린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동백림 사건. 동백림 사건. 동베를린에 있는 유학생들이 수십 명이 북한에 이제 포섭이 돼버린 거예요. 포섭이 되어가지고, 근데 당시 우리가 가난했잖아. 근데 박정희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외환 송금을 끊어버린 거야. 라고 했을 때 북한 애들이 와가지고 돈도 좀 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걸 갖다가 우리 정부에서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학생들을 그 나라 정부의 허락도 없이 유학생들 납치해왔어. 30명인가를. 굉장히 외교 문제가 됐었어요. 그 당시 이게.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런 납치 활동이 사실 뭐 70년대, 80년대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2010년 최근에 와서도 사실은 북한은 이런 걸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하던 당시에
상당히 이상한 어떤 인물을 가지고 이제 중국에 나온 북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는 특수세대라고 부르거든요. 특수세대? 네, 대사관에 생활총화를 하러 나오지 않는 사람들 뜻하는 말입니다. 생활총화 열애. 이게 생활총화 열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주를 하는데 베이징을 여행하신 분들이면 잘 아시겠지만 왕징이라는 코리아타운. 네,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모여 사는 그런 고급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 동네에 굳이 삽니다. 여기서 집을 임대를 해서 거기서 살고 이제 마치 자신이 북한 사업가로 위장을 해서 남한 사업가들에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친하게 대북 사업, 뭐 대북 경협 이런 거 기회가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정보를 빼내가거나 포섭하거나 혹은 이제 어떤 이런 인적 관계를 엮어서 이제 어떤 불리한 상황에 빠뜨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분들의 자녀랑 이제 저랑 같은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고가의 시계를 차고 다니고요. 그리고 고가의 가방이나 아무리 북한에서 이제 돈을 벌러 나온 외화벌이 일꾼이라고 할지라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고가의 제품들이 있거든요. 시계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를 함부로 찰 수 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감시도 있는데. 그렇죠. 네, 남들 보는 눈돈인데 그렇게 뻗어서 차고 다니고 그 친구들은 일부러 한국인들이 좀 많은 반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한 명의 얘기를 들었었는데 자기는 무슨 생각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 반에 들어가라더라. 아버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포섭을 해라.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지령을 또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그게 지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 학교에 넣어버리는 거죠. 가서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라 이러면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되게 고도화되고 세련돼진 거야. 왜냐하면 결국 이용을 하는 사람도 이용을 하면서 이게 이용이라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고 대북 이용을 경협이다. 당하는 사람도 이용을 당하면서 내가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 6.25 전쟁 이후에 현재까지 억류되어 있는 납북자의 수 516명. 납북 사건은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또 70년대까지 집중 발생했는데요. 사랑하는 가족의 납북으로 인해 굳은 사람들이 가정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네, 516명 이거 너무나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너무나 많아요. 최종적으로 지금 집계가 된 게 516명이지 아직도 더 찾을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516명 중에 지금 21명을 제가 아까 평양시민 명부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학생, 칼기, 그다음에 아까 고상문 씨 유학생 이렇게 분포로 해서 21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일 가슴 아픈 게 이게 지금 홍도에서 이렇게 이 둘이 친구 2명씩 어린 친구네, 어린 친구들. 홍도요? 이게 둘이 이제 친구니까 홍도를 갔어요. 2명이. 놀러. 홍도에서 간접선이 내려와서 얘네들 실컷 간 거예요. 실컷 간다고요? 응. 이 위에가 이제 제가 넣은 것이 이게 북한에서 통제해 준 겁니다. 확인 불가. 생사를? 예, 어머니한테. 아, 네. 적십자사에서 확인을 못 해주겠다. 이게 북한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요 분명도 아이고야. 아이들이요? 요 사진이 잡혀가기 이제 한 달 전 사진이에요.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을까, 진짜. 네. 엄마가 어디서 그렇게 들어가요? 아니, 너무 어린데요? 혹시 몇 살입니까? 아니, 요 지금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 예, 이렇게 될 겁니다. 어려 보여요. 예. 고등학교 1학년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데. 한 13살 정도 같아. 이게 보면은 우리 저 대표님 공개하신 이 자료를 보면은 조금만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그 리스트, 평양시민증 리스트랑 과연 이 실종됐던 홍도에서 홍건표, 이명우 등이 어떻게 동일 인물이냐를 확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단순히 이름과 그때 당시 실종됐던 것만 매치된 게 아니라 평양시민증에 보면 고향이 아예 다 기재돼 있어요. 충청남도 청원군 입장면 도림리 그리고 지금 만경대구역 팔골 2동에 살고 있고 그리고 북한에서 박예경이라는 여성과 결혼했다. 시민증은 언제 발급됐고 시민증 단위는 모란봉이다.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혈액형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이 홍건표를 잃어버린 아빠 엄마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이산가족 상봉 때 정보를 요청했지만 북한이 확인 불가능이라고 했고 우리 정부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몇 년이 지나서 성인이 된 아들이 북한에서 얼굴도 모르는 박예경이라는 여성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정보를 최 대표님이 확인해 준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걸. 납치를 하면은 북한 내에서 보통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나요? 글쎄, 저는 뭐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제가 탈출시킨 우리 납북자들을 증언을 들어보면 이나마 교육관, 이제 속된 말로 이 학생들도 여기 포함돼 있어요. 노동당 연락소에 있는데 이 학생들이나 우리 그 어민들 이르는 사람들한테 여기 출연했던 우리 최욱이 선생님한테는 최욱이 선생님이 고스톱을 잘 치거든. 고스톱을 간첩들한테 가르쳐주고. 현지화 교육. 그다음에 이 학생들은 이제 우리 그 간첩들이 여기 뭐 옛날에 슈퍼마켓 오면 뭐 행동 이런 거 다 틀리잖아. 그런 거 여러 가지 그 생활 저기를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우리 고상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선생님이었으니까 거기에 간첩 교육에 무진장 이용했으리라 저는 봅니다. 자, 최성용 대표님. 이분들의 생사도 확인이 됐습니까? 다 살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학생 아닙니까? 1년에 2명씩 홍도만에서 잡아갔어요. 이거를 어머니가 간첩한테 들은 거예요. 간첩 잡혀서 온 사람한테. 그 정보를 또 주신 게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했던 부부 간첩단 사건 기억나십니까? 네네네. 그 부부 간첩이 가르쳐준 내용. 납북된 이명우 군과 홍건표 군은 이제 19년이 지나 다 같이 38살. 북한은 두 사람을 대남 공작원들에게 남한의 실상과 말씨 등을 교육하는 이른바 이남아 교관으로 변신시켜 마 교관과 홍 교관으로 불린다고 안기부가 확인했습니다. 최정남 부부와 95년 부여 침투 간첩 김동식이 이들에게서 이남아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38살의 청장년이 된 이민교. 평양시 용성구역 이남아 환경관에서 슈퍼마켓 교관을 맡고 있으며 175cm 키에 체격이 큰 편으로 서울과 경기 말지를 쓰고 있습니다. 37살 최승민, 키 173cm에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최 씨는 이남아 환경관의 양복점 판매점 교관으로 있습니다. 부모님은 어땠을까? 나는 지금 그 부모님한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아이가 사라진 거야. 그랬는데 그래도 확인이 됐잖아. 살아있다라는 게. 그때 기뻤을까? 아니면 더 안타까웠을까? 그러니까 더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부모님 반응이 어땠어요? 이렇게 딱 평양 시민증에 이게 당신 아들이다. 살아있고 결혼했다라는 거 알려주셨을까요? 이분들이 이제 제일 조금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예 죽었겠지 하고 제사상을 왔거든. 그걸 전부 철회했어. 치웠어. 살아있구나. 그것이 내가 좀 제일 좀 기쁘고. 뭐 여하튼 간에 이 부모님 지금 현재 홍건표 어머니하고 이민교 어머니 두 분이 살아계세요. 90이 넘으셨는데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정정한데 이분들이 소원이 이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평양에서 그냥 살게 두세요. 거기서 그냥 자식 낳고 있으니까 살게 두시되 한번 얼굴이라도 좀 보자. 이 이야기의 첫 시작하는 장면은 바로 이 평범한 그리고 평화로워 보이는 골목길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13살, 너무 앳된 얼굴이죠. 요코타 메구미, 중학교 1학년이었던 메구미가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쌍둥이 남동생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다녀오겠습니다. 책가방 메고 평범하게 등교합니다. 정규 수업 다 끝났고요. 부활동인 배드민턴 연습까지 친구들과 모두 마치고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일상적이고 평범했던 집에 오는 길, 그 길에서 모든 것은 다 그대로였는데 메구미 양만 돌연 증발하게 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이 골목길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렇게 두 엄마와 아빠가 오랜 시간 동안 사라진 메구미, 딸을 찾기 위해서 애타게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고요. 수사를 안 했어요?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차도 어떠한 유효한 단서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워낙 많이 흘러도 아무런 단서가 없고 수사가 진전되지 않자 경찰은 그냥 내사 종결을 했습니다. 자, 결국 13살의 여중생 요코타 메구미의 실종은 아주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장기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메구미가 실종된 지 20년 만에 여중생 실종 사건을 해결할 어떤 단서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증언인데요. 너무 의외의 인물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자, 메구미를 납치한 유괴범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북한이었다라는 증언이었는데요. 어땠을까요? 이게 20년이 흐른 거잖아요. 그럼요. 다들 아마 메구미가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일본에 살고 있는 메구미 씨의 그 아까 쌍둥이 동생들 보셨잖아요. 8살이었던. 예. 그 쌍둥이를 직접 만나 보셨다고요?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누나가 사라지고 20년 만에 북한이 누나를 데리고 갔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で、いなくなって20年という月日が経って、めぐみさんがなんと北朝鮮に拉致されたという事実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北朝鮮に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後、家族の生活とか精神的な考え方とかはどのように変わったのでしょうか。そうですね、姉が北朝鮮にいると分かる前の20年は本当に足跡もですね、痕跡も何一つがない、情報も証拠も何一つないということで、姉が拉致された後ですね、97年にめぐみが北朝鮮にいるという情報があって、初めてそこで姉と会え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淡い期待を持ったのも事実です。ただ生きているか死んでいるかわからないという苦しさに比べればですね、姉が北朝鮮に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のはとても明るい気持ちになったというのはすごく違う表現かもしれないんですが、本当に見えなかったものが見えたと、光に照らされた気持ちはあったっていうのが正直な本音ですね。 집으로 돌아갈 희망도 잃은 채 절망에 빠져있던 그녀에게 운명처럼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이 남자의 그때 당시 나이가 20대였고 메구미도 이제 20대 초반에 두 남녀가 이제 붙은 거죠. 둘이 연애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남자한테도 충격적인 이제 사실이 있어요. 뭔데요? 이 남자 메구미와 사랑에 빠지게 된 이 남자는 바로 한국인이었어요. 한국 사람이요? 남한? 네. 정말? 대한민국 남한 사람이 북한 가서. 그리고 그 한국 사람이 평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뭐예요? 메구미와 같은 경우로 납북된 분이었어요.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죠. 자, 그런데 그 동병상련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센 동병상련이 이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이름은 김영남이라는 남자인데 이 김영남이라는 남자에게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메구미처럼 강제로 북한에 납치돼서 북한에서 억지로 살고 있던 남자였던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이 1986년 평양에서 결혼식도 올리고 정식 부부가 됩니다. 북한에서 결혼한 한일 커플이죠. 메구미 씨와 김영남 씨는 결혼 1년 만에 사랑의 결실로 예쁜 딸을 낳는데요. 그나마 좀
그나마 난 좀 뭔가 살 재미라도 뭐가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딸의 이름은 은경이었다고 합니다. 은경. 1987년에 딸을 낳았고요. 그들은 단란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메구미 씨가 가끔 일본 음식도 해주고 그렇게 살던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또? 시점을 일본에 남겨진 메구미 아빠 심점으로 옮겨볼게요. 여러분이 메구미 아빠라고 생각해보세요. 가만 안 있죠. 가만 못 있죠. 못 있죠. 잠이 오겠습니까? 메구미 아버지가 단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일본 전역을 돌면서 딸의 구출을 호소합니다. 일본 총리가 결혼한 마음을 갖고 북한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정일과 일본 총리 간의 첫 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의외의 성과. 메구미 납북 사실을 인정합니다. 편지 주소하고 막 이랬는데 귀국 하루 전날 일본 당국에 이제 그쪽에서 다급하게 연락을 하나 해줘요. 네. 북한 측으로부터 손상되면 안 되는 증거를 받았으니까 전세기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귀국 당일에 수상한 항아리를 안고 전 세계에서 이제 일본 대표단이 내립니다. 네. 그 항아리 안에 들어온 게 뭘까요? 바로 그 수상한 가루의 정체가 바로 메구미의 유해였습니다. 메구미의 유해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김정일이 이제 고이즈미에게 알려준 메구미의 근황이죠. 근황은 이제 사실 납북됐다는 사실도 밝혀지기 전인 93년도에 이미 메구미가 사망을 했다는 거였어요. 아직 90년대 후반에 알려졌으니까. 네, 93년도에 이미 사망을 했는데 우울증을 앓게 됐고 우울증이 심해져서 평양에 있는 49호 예방원이라는데 예방원은 좋게 표현한 말이고 정신병원이에요. 예방원이? 네, 49호 병원으로 보내졌고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산책을 나간다고 나갔다가 나무에 목을 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말도 안 돼. 라는 이제 정보를 고이즈미에게 주고 유고를 보내게 되는 거죠. 메구미의 유고를 북한이 보냈는데 사실 북한의 행보를 봤을 때 납북자의 유고를 너무 순순히 보내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에서 설명하는 그 메구미의 삶이라는 것도 또 어떻게 그 최후가 어땠는지조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도 똑같이 같은 종류의 의구심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이 북한이 보내온 유골이 진짜 메구미의 것이 맞는지 DNA 감식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이 유골을 DNA 감정을 하는데 그때 이용된 게 이제 부모님이 간직하고 있었던 메구미의 탯줄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이제 충격적인 검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해당 유골은 요코타 메구미 본인의 것이 아니고 또 이 유골이 신혼 미상의 두 사람의 유골이 섞여 있었어. 그래도 너무한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가짜다. 그런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이 유골의 DNA가 지금 두 사람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완전 이게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게 다 있어 진짜. 차라리 부모 입장에서는 야 그냥 살아있는데 못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나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기분 낫지. 맞아요. 그래서 그 가짜 유골 뉴스가 터지면서 일본 군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분노가 진짜 과거에 없던 수준으로 최고조로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메구미가 진짜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고 가족들은 끝까지 살아있다고 지금도 믿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메구미 사건이 이제 끝이 난 걸까요? 아니죠. 메구미 사건은 사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일본인 납북자와 비극적인 사랑을 키웠던 한국인 납북자. 자, 메구미의 남편이자 남한의 대한민국의 납북자인 김영남 씨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일본 열도를 흔들었던 최연소 납북자 메구미 씨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한국인 납북자였다는 사실은 저때 당시 우리는 몰랐어요. 아까 편지에서 봤듯이 김철준이라는 가명으로 소개했죠. 하지만 이 김철준이 납북자 김영남이었다라는 걸 밝힌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을 오가면서 김영남의 어머니까지 만나 직접 DNA
대조까지 한 사람의 열정인데 그 휴민트를 직접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는 납북자 피해가족연합회 대표 최성용 대표님입니다. 그리고 아니 어떻게 한국에서 납치된 학생이다라는 단서 하나만으로 김영남 씨라는 거 어떻게 이게 특정하게 된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이제 밝히게 된 것은 DNA가 나오니까 이제 일본 정부가 저한테 협조를 하는 거예요. 자료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줄 때 예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해경이. 딸게 있다고. 어머, 어떻게 있지? 이게 보면은 여기 제가 사진 보면 여기 날짜가 있어요. 2002년 5월 30일. 인민대학당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악수도 하고 요때 DNA 채취해요. 악수와. 네. 그럼 우리 쪽 부모님들의 DNA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가 그때 학생 5명 중에 3분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가서 설득을 해서 이거를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최 대표 내 아들 보지? 보게 해줄 거지? 이렇게 이미 하면서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예, 98% 나왔어요. 98%. 98%. 상당히 높은. 그러면 이건 가족이네. 평양중앙통신이 발표했어요. 뭐라고요? 김철준이가 김영남이다. 엄마. 그 다음에 김혜경이가 김은경이다. 어머님 최계울과 2006년 6월 달에 금강산에서 만나게 해주겠다. 오, 이거를 이거를 딱 발표를 하는데 제가 엉엉 울었어요. 처음으로 북한이 자백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DNA 딱 나오고 나서 제일 미안한 것이 두 어머니. 네. 속된 말로 나머지 아까 그 세 분 픽된 중에. 그 가족들이 미안해서 내가 참 몸둘 바를 몰랐는데 오히려 그 할머니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축하한다. 하나라도 찾았으니 참 다행이다. 다른 어머님들도 희망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영남이가 살아있으니 내 아들도 살아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그래요. 북한이 이제 금강산에서의 상봉을 약속을 했었는데 실제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 진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웬일로 약속을 다 지켰다고요? 자, 김영남 씨가 금강산에서 남쪽의 노모를 만났습니다. 기구하게 생이별한 지 28년 만의 상봉이었습니다. 아유, 똑같이 닮았어, 똑같이. 어디 보자. 엄마 막내 맞아, 엄마 막내. 28년의 세월, 그것도 남과 북으로. 그래도 피부치는 금방 알아봅니다. 해수욕관 막내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제사까지 지냈던 팔순의 어머니. 야, 이 매구미 사건이 이렇게 왔다고? 16살 고등학생에서 머리 벗겨진 중년이 된 아들. 오래오래 사셔야지 건강하셔서. 내가 이제 막내 아들 엄마한테 효도 좀 할게. 완전 북한 말로 다 바뀌었네요, 억양이. 어렸을 때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떡해. 왜 아버지랑 왜 안 들었어? 아버지 안 들어가셨어. 5년 전. 왔네. 김경이네. 나타났구나. 어떡하면 좋아. 건강하셨어요? 아이고, 사진 많이 봤어. 우리 아들 잘 맺히고 간 게 나보다도 진짜 더 잘한 게
헤어져. 헤어져야 해. 무슨 자격으로 저 사람을 가둬놓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남아있는 거죠. 왜 우리는 메구미의 가족처럼 김영남의 생사에 대해서 들끓고 일어나지 못했나. 우리는 메구미의 이야기는 잘 아는데 왜 김영남의 어렸을 적 이야기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살아있는 이야기가 됐습니다.